그런 거 못 찾았어요. 저는 어제 몇 번 찾았는데. 옆에 보시면서. 저희가 그래서 밑에 이렇게 자막도 달고 같이 아, 그래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근데 이제 자막도 같이 달고. 같이 생활하시니까 이게 이렇게 묻혀 있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저는 유튜브 방송 보면서 그 국정에서 그 한약하셨던 걸 이렇게 쭉 보면서 날카롭고 지적 좋으시고 남들이 하지 않은 것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다 좋은데 의원님께서 사석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빠르구나. 근데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뭐 준비한 질의서를 그대로 읽으시면은 이게 빨라지거나 뭔가 달라질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맞아요. 워낙 깊으시다 보니까 그것까지 같이 반영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점이 있지 않나요? 의원님. 예. 우리 오세령 비서 잘 뽑으셨네요. 맞아요. 야, 어떻게 말을 저렇게 미화시키고 승화시키냐? 감각이 있습니다. 네, 감각이 있네요. 아무튼 좋아요. 네.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아주 괜찮아요. 제가 어떠한 유도 질문을 해도 그걸 절대 안 넘어가고 좋아요. 이번에 이야기 주제가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핵심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의원님? 저는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이 격차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사실은 그 전부터 이 격차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숙제였지만 격차에 대한 부분이 더 어떻게 보면 고착화되고 더 벌어지고 이래서 이 격차 해소를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불평등에 대한 부분 완화를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좀 더 공정한 사회로 만들 건가. 그리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희망으로 만들 건가. 이런 거를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되짚어보자라는 게 이번 국감을 준비하는 우리 오세령 씨 포함해서 440호실에 함께 일하는 분들의 공통된 주제, 키워드였습니다. 이야, 그것을 100일 넘게 준비를 하셨구나. 치열하게 준비했습니다. 야, 그렇게 치열하게 준비를 하니까는 그 국감에서의 그 의원님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나리오 없었던 얘기를. 저도 보면서 원래 없었습니다. 시나리오가. 예. 근데 시나리오 없는 거 되게 강조하시네요. 실제로 없잖아요. 예. 그래, 실제로 없으니까. 자, 그러면 한번 지금요 우리 오세령 비서분이 준비한 판넬이 있죠. 네. 예. 우리가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많은 장면들 중에 우리 핵심 키워드라고 얘기 나왔던 것들 한번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어느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예. 교육 격차 관련해서 예, 저도 좀 보여주실래요? 네. 코로나19 이거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기초학습 보일 겁니다. 원격 수업 커지는 원격. 그래요. 저거는 지금 어떤 내용이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네. 원격 수업이 어떻게 보면 수업 방식의 수업 방법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았잖아요. 네네네. 여러분들 미추홀 그 라면 형제 보십시오. 상대적으로 좀 잘 살고 이런 분들은 아이들이 원격 수업을 받을 수 있게끔 거의 다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어려운 가정은 어떻게 보면 원격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도저히 안 돼 있습니다. 우리 그 인천 미추홀의 두 형제 중에 한 명이 맞습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교로 따지면 등교 중이라고 생각하면 수업 중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원격 수업도 수업의 한 형태였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아이들은 원격 수업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사회로부터 거의 방치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 또 예를 들면 좀 상대적으로 가정 경제가 넉넉한 집은 일주일에 이틀 수업을 가면 3, 4일은 사교육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 이후에 다시 말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커지는 교육 격차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사회 의제화하도록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빈곤이 대물림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격차가 대물림되는 사회가 잘 사는 분들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이 사회가 좀 더 격차가 줄어들고 또 열심히 일한 분들이 그리고 또 아무리 어려워도 교육을 통해서 계층 사다리가 가능한 사회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고요.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인천 미추홀 그 형제 지금 말씀하신 거 뭐 그 단어만 나와도 굉장히 이게 숙연해지고 정말 이게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예, 저 같은 놈부터 그 책임이 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놈이요? 예, 저 같은 놈이죠. 사실. 아유 죄인이듯이. 뭐 제의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가가 이건 책임을 져야 된다. 일정 부분. 네, 일정 부분. 그럼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만약에 이것이 대면 수업이었으면 그 시간에 집에 없고 학교에 있을 거니까. 예, 저는 네. 제가 부모라면요. 네. 국가를 상대로 해서 청구합니다. 배상 청구. 예, 근데 예,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말씀 나온 김에 국감 하이라이트로 가죠. 하이라이트 네, 어떤 국감 거죠? 하이라이트 준비한 거 하나. 우리 저기 혹시 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그 소통 부족 문제를 언급했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네, 소통 부족. 역할은 이런 겁니다. 네. 국가가 네. 이 교육부가 예. 유치원, 초중등, 대학 중심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도 교육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생교육이 네.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일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제가 말하는 소통부재라는 건 이런 겁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연결해서 마지막 마을 단위 지역 주민이 국가평생교육이라는 그 틀 속에서 평생 학습을 받고 평생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상당히 좀 매섭게 따갑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전 소통 부재 내지는 전달 체계에 대한 부분이 뭐 있어도 형식적으로 있었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좀 대안을 만들고 했습니다. 그래요. 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교육위원회 내정돼 있는 예, 그 예. 여야의 의원들이 거의 초선 의원들이 많잖아요. 초선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좀 이번에는 좀 많았죠. 다른 상임위보다 좀 네.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초선 의원분들이 준비를 어떻게 할까? 그리고 저 국정을 질의를 잘 할까? 아니면 그냥 시간이여 가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dum성할 줄 알았는데 야 거기서 저는 그 의원님의 질의를 이렇게 보면서 야 역시 우리 강덕구 의원 다르구나. 어떻게 저런 준비를 저렇게 끝까지 저렇게 했을까? 그리고 특히 이 교육적인 문제, 이런 소통 문제, 특히 그 제가 들어가 보니까 어떤 그 유저는요, 그 유튜브 보신 시청자가 댓글을 남겼어요. 혹시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의원님도. 어떤 댓글이냐면 강덕구 의원님 깜짝 놀랐어요. 현장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질의를 하셨네요. 물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임하는 몇몇 직원들은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여부를 떠나서 꼭 필요한 화두였다. 21대 국회가 드디어 평생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나 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사실은 15명 우리 국회 교육위 상임위원 중에서 네. 10명이 초선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같이 도의원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부지사까지 한 사람 저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탄희 의원처럼 예. 판사 출신도 있고요. 또 변호사 출신도 있고 저는 이런 다양성이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으로 국가교육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준비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짚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국회에 대해서 또 정치 영역에 대해서 아직도 비판적이시고 아직도 부정적인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지만 그런 거를 잘게 봤겠지만 사실 오늘도 집에서 한 6시 20분에 출발해서 아침 7시 반에 와서
거의 1시간 반 동안 공부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요. 거의 일주일에 4, 5일 정도 그렇게 합니다. 저는 제가 바깥에서 저도 사실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여 년 전에 국회에서 보좌관 할 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상당히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아직도 뭐 만족 못하시고 아직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결국 정치의 영역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힘입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것만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좀 더 사명의식 갖고 소명의식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면서 초선 의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그 의원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지금 시청을 하는데 의원님 보시는 분들은 아니 저분이 초선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선 같지가 않아요. 머리가 좀 나이가 아니요. 왜냐면 이게 모습이 말하는 게 꼰대 같아서요? 아니 모습이 최소한 3선은 됩니다. 이게 초선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 경력이 보면 거의 정치에 입문한 건 오래전이잖아요. 뭐 시의회 의장부터 해서 도의회장입니다. 도의회장 죄송합니다. 예,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시네요. 그건 좀 죄송하다고 생각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보좌관부터 시작해서 도의회 의장부터 해서 그 다음에 경기도 연정 부지사까지 하시고. 근데 저는 그런 경력도 중요하지만 예.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시대 정신 그리고 균형적 사고 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분들은 사실 제가 여기 비비고를 바르라 그래서 고민하다가 바를까 말까 다 바르고 그랬는데 어떤 분은 또 염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염색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얼굴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생각하는 관점,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인식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실은 예를 들면 각 사임위의 의제들이 나름대로 다 다른 것 같지만 합쳐보면 공통의 의제가 있거든요. 그 공통의 의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큰 중요한 의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시대정신의 어떻게 보면 소리한 의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한 의제를 제대로 찾아내서 이 정치 영역에서 결국 국회가 중심일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키워드, 그런 시대 정신을 잘 아우러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진단이 사실은 국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 중에 그 오늘 일어나서 여기 비비고를 발랐다고 비비고, 했잖아요. 예, 발랐습니다. 비비고가 아니라 예. 비비크림. 비비크림. 비비크림을 이렇게 비빈다고 해서 비비고가 아니고 그냥 비비크림.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는 예리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날카롭게 진행자로서. 왜냐면 보시는 분이 비비고가 뭐지? 비비고가 무슨 비빔면을 마시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그 부분에 약해요. 네, 그 부분이 약해. 예, 이 화장품 브랜드 이름이라든지 이런 게 약해요. 비비크림. 비비크림이지 비비고가 아니에요. 그래요? 이게 무슨 뭐 국수를 비비고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말이에요. 그 하이라이트 중에 보니까 저게 있어요. 저도 참 근데 오늘 10분만 하기로 했는데 상당히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